세기의 치맥 회동,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치킨집 사진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사람들을 몰랐다면 과연 이들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부자라는 걸 알아챘을까요? 왜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오히려 서민인 척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할까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벤틀리를 타고 내린 30대 남성과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내린 50대 중년 남성, 둘 중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소나타를 탄 중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강남의 건물 3채를 보유한 자산 100억대 자산가였고, 벤틀리 남성은 월급의 절반을 차 할부에 쏟아붓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요즘 한국에서도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리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은 왜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 부자들의 충격적인 소비 전략과 우리가 몰랐던 가난한 척하기의 과학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특히 이 영상은 명품 가방 하나 사고 나면 왜 계속 돈이 나가는지, 새 차를 뽑으면 왜 통장이 텅텅 비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전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절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부자로 살아남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한국에서 조용한 부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쟁 사회입니다. 명문대 경쟁, 취업 경쟁, 아파트 경쟁, 심지어 자녀 교육 경쟁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전통적인 과시형 부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스텔스 부자, 즉 조용한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세무조사와 각종 규제의 타겟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금융거래가 매우 투명한 나라입니다. 외제차 한 대만 타고 다녀도 저 사람 세금 제대로 내나 하는 시선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가 외제차 소유자, 고급 아파트 거주자, 명품 소비 패턴 등을 데이터로 수집해 과세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산가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평범한 소비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특유의 시기와 비교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돈 벌었을까? 혹시 사기친 거 아니야? 부모 찬스 아니야? 같은 추측이 난무합니다. 자산이 노출되는 순간 온갖 루머와 오해가 따라붙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자일수록 평범한 척하며 조용히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범죄와 각종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지만 돈이 많아 보이는 순간 이상한 투자 제한, 사기꾼의 접근, 악성 민원, 심지어 납치나 강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부동산 자산가는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노상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론 유니클로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보여주는 건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부를 유지하는 것, 그게 한국 부자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명품 소비의 70% 이상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제차 리스와 장기 렌트의 주요 고객층도 30, 40대 중산층 직장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명품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을 삽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최신형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스타벅스에 들어온 30대 여성, 샤넬 가방을 들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차는 월 150만 원짜리 장기 렌트, 가방은 무이자 할부 24개월, 월급은 실수령 400만 원, 매달 카드값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시그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타인에게 보내기 위해 자신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이 시그널링 문화가 강합니다.
직장에서, 동창회에서, 가족 모임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소비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라우드 브로크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완전히 빈약한 상태. 통장에는 돈이 없고 투자할 여력도 없고 비상금도 없고 매달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소비 패턴이 한번 시작되면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가 발견한 이 법칙은 한국 현대인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부터 이 무서운 소비 심리의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디드로 효과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좋은 물건을 사면 기존의 것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을 견디지 못해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죠.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강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새 아이폰 프로 맥스를 샀다고 칩시다.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다 며칠 지나면 갑자기 기존에 쓰던 이어폰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삽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플워치가 없으니 뭔가 어색합니다. 애플워치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스, 보호필름, 무선 충전기까지 전부 애플 정품으로 맞추고 싶어집니다. 결국 폰 하나 바꿨을 뿐인데 200만 원이 훌쩍 넘게 지출됩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새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메고 나가려니 기존에 입던 옷이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삽니다. 옷을 사니까 이번엔 신발이 안 어울립니다. 신발도 삽니다. 신발을 사니까 액세서리가 부족합니다. 결국 가방 하나 때문에 전체 패션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뽑으면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곧 깨닫게 됩니다. 차량 보험료가 올랐고 주유비가 2배로 늘었고 코팅과 썬팅 비용이 추가되고 고급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고 정비 비용도 훨씬 비싸집니다. 차 한 대 바꿨을 뿐인데 월 고정비가 50만 원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갑자기 기존 가구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새로 삽니다. 가구를 사니까 조명도 바꾸고 싶고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가전제품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전세 자금 외에 추가로 수천만 원이 지출됩니다.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과정이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까요? 진짜 부자들은 디드로 효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을 씁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전체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게 결국 자산 축적을 방해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겸손한 소비를 유지합니다. 첫 번째 전략적 이유는 직장에서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상사가 부하 직원의 사생활을 잘 기억하는 문화입니다. 저 친구 저런 차 타면 연봉 협상할 때 강하게 나올 수 있겠네.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야근시켜도 되겠지. 오늘 회식비는 저 사람한테 부담시키자 같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반면 눈에 띄지 않으면 오히려 평가가 공정해지고 자유도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필터링 효과입니다. 겉으로 부자처럼 보이면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돈을 노리는 가짜 친구와 경제적 기대를 하는 사람들, 투자 제안, 사업 제안,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평범해 보이면 진짜 사람만 남습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협상과 거래에서의 이점입니다. 한국에서 중고 거래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가격을 높게 부릅니다. 집 계약할 때도 자동차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더 받아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겉모습이 검소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세금과 각종 조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야 편하다.
소비와 재산 노출이 많아질수록 각종 감시, 검증,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로 고소득자의 소비 패턴을 추적합니다. 명품 구매 내역, 고가 외제차 등록, 해외여행 빈도 등이 전부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평범한 소비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자유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부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선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자유의 공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모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월 지출의 크기입니다. 같은 1억 원을 모아도 월 300만 원 쓰는 사람과 월 900만 원 쓰는 사람의 자유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산해 볼까요? 월 3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은 1억 원으로 33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거의 3년입니다. 반면 월 900만 원 쓰는 사람은 1억 원으로 겨우 11개월밖에 못 버팁니다. 1년도 안 됩니다. 똑같은 1억 원인데 자유의 길이가 3배나 차이 납니다. 이게 지출 관리의 힘입니다. 이제 한국 은퇴 공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 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공식입니다. 연 3천만 원으로 사는 사람은 7억 5천만 원만 모으면 됩니다. 연 5천만 원으로 사는 사람은 12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연 2억을 쓰는 사람은 25억이 필요합니다. 보이시나요? 지출을 낮춘 사람은 훨씬 적은 금액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7억과 25억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7억은 서울 외곽의 집 한 채 값이지만 25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아도 힘든 금액입니다. 결국 지출을 낮춘 사람이 먼저 은퇴하고 먼저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지출을 낮출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명품 대신 무명 브랜드를 입습니다. 유니클로, 무인양품 같은 브랜드죠. 기능은 똑같고 품질도 괜찮습니다. 둘째, 외제차 대신 국산차를 탑니다. 제네시스도 요즘은 성능이 좋고 AS도 편합니다. 셋째, 고급 식당 대신 집밥을 먹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낍니다. 넷째, SNS 과시를 줄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명품 자랑, 여행 자랑 올리는 순간 소비 경쟁에 휘말립니다. 다섯째, 주거비를 낮춥니다. 강남 아파트 대신 경기도 신도시를 선택하면 전세 차액만 억 단위로 절약됩니다. 여섯째, 자동차를 없앱니다. 대중교통과 카쉐어링으로 충분하다면 차량 유지비 월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의 지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하면 복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월 20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20년간 투자하면 약 10억 원이 됩니다. 겸손한 소비가 결국 자유를 사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돈과 일정 수준까지만 비례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를 보면 연소득 약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연 1억 원 정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은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됩니다. 새 차의 설렘은 몇 달이면 끝납니다. 명품 가방의 행복감은 일이 주면 사라집니다. 고급 식당의 만족은 하루면 잊혀집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쾌락 저금,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곧 그 상태에 익숙해지고 다시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관계, 건강, 여가, 자기 개발, 취미가 주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산책, 좋아하는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평온을 삽니다. 조용한 삶, 사적인 시간, 개인의 자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진짜 사치입니다. 명품 가방 10개보다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더 사치스럽습니다. 외제차보다 출퇴근 스트레스 없는 삶이 더 사치스럽습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빚 없이 편안하게 자는 밤이 더 사치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짜 부자들은 겉으로 가난해 보입니다. 유니클로 입고 국산차 타고 동네 식당에서 밥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쌓여가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온이 가득합니다. 반면 겉으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매달 카드값에 쪼들리고 할부금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지쳐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티내는 순간 자유를 잃고 티를 숨기는 순간 자유를 얻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끝이 없고 소비 경쟁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과시하면 타겟이 되고 조용하면 안전해집니다. 겸손한 소비는 저축, 투자,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자산보다 중요한 건 평온과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소비, 무지출 챌린지, 명품 대신 경험 투자, 대중적인 외모와 차와 소비 유지, SNS 과시 줄이기, 지출보다 자산 늘리는 데 집중하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장기적으로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조용히 쌓이는 자산과 평온함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진짜 부자들의 전략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강남역 한복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벤틀리를 타고 내린 30대 남성과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내린 50대 중년 남성, 둘 중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